예, 안녕하세요. 칩셋미디어의 전민용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국향 동영상 압축 표준인 ABS2 표준이랑 그 표준을 저희가 구현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저희 회사 굉장히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저희 회사는 2003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IP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현재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이제 제품군을 연구 개발하고 라이센스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HDR, 3DNR을 포함하는 그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싱 IP랑 그리고 딥러닝 기반의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슈퍼 레졸루션 같은 컴퓨터 비전 타스크를 처리하는 IP 그리고 저희 주력 분야이기도 한데요. 비디오 코덱, 하드웨어 IP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제품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저희 회사가 전 세계 한 80여 개 이상의 그 SOC 업체에 저희 IP를 라이센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비디오 코덱 관련돼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장황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느 정도 뎁스에 맞춰야 될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일단 그 동영상 압축 표준은 ISO, ITU라고 하는 두 개의 국제 표준화 기구에 의해서 많이 주도가 돼 왔고요. 많이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MPEG-2 예전 DVD 타이틀 같은 거 있죠. MPEG-2랑 H.264 AVC라고 불리는 코덱 그리고 H.265 HVC라고 불리는 코덱 현재 그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VVC라는 코덱이 ITU랑 SOC 양 기관의 조인트하에 지금 연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드라이브하고 있는 그 압축 표준 이외에 그 업계에서도 다양한 이제 포맷들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과거에 리얼 비디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드라이브했던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 그 WMV는 이제 SMPT의 VC1이라는 표준으로 채택이 됐었죠. 그리고 구글이 VP8, VP9이라고 하는 동영상 압축 표준을 압축 포맷을 연구 개발을 했고요. 현재 그 구글을 포함해서 뭐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다양한 그 거대 기업들이 참여해서 그 AV1이라고 하는 코덱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런칭이 됐고요. 그 외에 이제 중국에서 어떤 그 동영상 압축 기술 표준의 내재화를 위해서 AVS라는 이름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그 기술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AVS2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데뷔를 했고요. 이 AVS2는 H.264에 대응하는 그러니까 풀 HD 압축을 타겟으로 해서 연구 개발이 된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후에 3D TV 등을 대응하기 위해서 AVS 플러스라는 이제 이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016년도에 AVS2라고 해서 국제표준화 기구의 H.265 HEVC에 상응하는 동영상 압축 기술 표준을 제정했습니다. 그 산업 현장 쪽에서 이 AVS를 중국 내에서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 한 117여 개의 회원사들이 참여해서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있고요. 멤버로는 익숙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웨이라든지 하이센스 이런 이제 거대 기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디지털 방송 표준으로 채택이 돼서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 동영상 압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앞서 이제 다양한 그 동영상 압축 기술 표준을 말씀드렸는데 큰 화면을 여러 개의 일정한 크기로 분할을 해서 다양한 프로세싱을 처리해서 다양한 프로세싱을 거쳐서 최소한의 데이터로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압축하거나 복원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표준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제 화면 분할, 블럭 기반의 코딩이라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고요. 다만 이제 각각의 그 기능을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들의 디테일에 있어서 그 표준이나 포맷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개념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잠시만요. 말씀드린 대로 그 화면이 그 입력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일정한 크기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분할을 하고 최대한 압축을 하기 위해서 이 화면 내에서 공간적으로 유사한 정보들, 리던던시를 찾아내고요. 그리고 이전 프레임들 혹은 미래의 프레임들에서 또 중복되는 데이터들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임을 현재 입력되는 프레임을 현재 프레임의 공간적 그리고 이전 이후 프레임들의 시간적 중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가상의 프레임을 예측을 해냅니다. 이 예측된 프레임과 입력되는 원 영상의 차분치를 구하고 그 차분치를 추가적으로 DCT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압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중복된 정보를 제거하고 뒤쪽에서는 이 남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압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실제 죄송합니다. 압축된 정보를 어떤 통계적인 리던던시를 찾아내서 또 한 번 압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우리가 엔트로피 코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ABS2나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그 동영상 압축 표준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그 트랜스폼 퀀타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필터링을 어떻게 하느냐, 시공간적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ABS2 같은 경우는 재미있는 기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 혹은 감시 영상을 보게 되면 어떤 객체들은 계속 움직이지만 배경은 고정인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ABS2에서는 그 배경을 별도의 어떤 참조 화면으로 저장을 해놓고 이 배경에 해당하는 정보를 최대한 보내지 않는 이런 기술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ABS2라고 하는 코덱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현재 여러분들이 셋탑박스라든지 TV에서 그 UHD를 시청하실 때 사용되고 있는 HEVC라고 하는 포맷이랑 간략하게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영상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 크게 한번 자릅니다. 크게 한번 자르는데 과거보다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자르는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커질수록 굉장히 다양한 연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잡도는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MPEG-2라든지 H.264 같은 경우는 화면을 가로 세로 16화소씩 자른 뒤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6바이 16화소 내에서 그 공간적으로 유사한 정보들 혹은 시간적으로 유사한 정보들을 찾아내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크기 자체가 커진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적인 어떤 리던던시, 시간적인 리던던시가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확인해야 될 게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제 그 컴퓨팅 파워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과거에는 16바이 16화소 정도로 분할을 했던 것을 지금 HEVC나 VP9, ABS2 같은 경우는 64바이 64, 과거 16바이 16이랑 비교했을 땐 굉장히 큰 거죠. 그렇게 분할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올해 그 표준화가 완료된 AV1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AV1은 여러분들이 유튜브 8K를 시청하시게 될 때 그 보게 될 압축 포맷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AV1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각각 128화소씩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기본 블럭의 그 크기에 따라서 exponentially complexity는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크게 자른 이후에 그 블럭 안에서 다시 여러 개로 다시 자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HEVC랑 ABS2랑 비교했을 때 얘를 어떻게 자를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BS2에서 AVC보다는 좀 더 다양하게 화면을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코더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타스크가 더 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피곤한 거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다양한 분할 방식을 통해서 좀 더 중복성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동영상 압축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분할하고 이렇게 나눠서 요 각각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처리를 해서 이제 저장하거나 전송을 하게 되고요. 인트라 프리딕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할된 어떤 화면 내에서 공간적인 중복성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떤 그 화면에 대해서는 왼쪽에 있는 화소들이 쭉 이렇게 가로로 가면서 중복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어떤 영상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는 동일한 값을 가진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향성 다양한 방향에 대해서 현재 내가 압축하고자 하는 화소들이 발견이 되느냐라는 것을 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EVC와 ABS2를 비교했을 때 마찬가지로 이 공간적인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분할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ABS2가 좀 더 다양하게 분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향성을 좀 더 다양하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이 된 영상과 원래 영상의 차분치를 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차분치를 그냥 보내게 되면 원래 그러니까 예측한 정보는, 그러니까 중복되는 정보는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압축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양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지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차분치의 정보를 다시 한번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트랜스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공간적인 정보를 어떤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요. 그 변환된 정보를 양자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손실 압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TV나 이런 것들을 시청하실 때 보면 갑자기 저희가 이제 그 속된 말로 깍두기라고 하는데요. 뭐 플래시가 터진다거나 밴드위스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막 화면이 일그러지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기죠. 사각형이 막 생기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밴드위스가 안 좋거나 이럴 때는 보낼 수 있는 정보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양자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원래 정보가 10이라고 하면은 1, 2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손실되는 정보가 훨씬 많은 것이죠. 그런 이제 과정을 트랜스폼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 트랜스폼이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크기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ABS2랑 HEVC의 차이는 HEVC는 가로 세로, 그러니까 그 트랜스폼 커널 자체가 동일한 디멘전을 가지는데 ABS2 같은 경우는 좀 더 다양한 디멘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한번 트랜스폼을 하고 나면 생기는 데이터를 저희가 코에피션트라고 하는데요. 대개 이제 이전의 그 압축 기술들에서는 그렇게 한 번만 트랜스폼을 했습니다. 근데 ABS2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또 트랜스폼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중복성을 찾고 싶은 것이죠. 요거는 그 ABS2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재미있는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린 신비디오 코딩에 대한 것입니다. 왼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흐를수록 어쨌든 MPEG-2, MPEG-4, 264, 265라는 이제 압축 기술들이 생기면서 좀 더 잘 압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좀 더 잘하는 정도가 아주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이전보다 30% 좋아졌다. 이전보다 50% 좋아졌다. 그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특히 감시 영상 같은 경우에 늘어나는 데이터량,
비율을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량은 이런 레이트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압축 기술은 이런 레이트로 지금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간극을 줄여야 되는데, 그래서 ABS2에서는 감시 영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경은 고정되어 있고 이 고정된 배경에서 오브젝트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최대한 잘 압축을 해보자라고 하는 기술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인 동영상 압축은 들어오는 이미지, 화면들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압축을 하고 전송을 하게 되면 받는 쪽에서 그 압축된 화면, 각각의 화면들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코딩 한 만큼 디코딩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인코더 쪽에서 30분짜리 타이틀을 인코딩을 했으면 받는 쪽에서도 30분 동안 재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인코딩은 하지만 실제 재생을 하지 않는 이 배경만 포함하고 있는 프레임들, 화면들을 압축을 하게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배경들만 아주 높은 화질로 압축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 예를 들자면 저희가 어떤 편의점을 녹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편의점은 그 배경은 고정이지만 바뀌는 것은 사람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인코더에서 그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배경만 있는 프레임을 압축할 때 보냅니다. 그러니까 실제 유저는 그 프레임을 볼 수가 없죠. 봐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간중간 그렇게 이제 배경이 되는 실제로 시청은 할 수 없는 프레임들을 아주 높은 화질로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데이터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이 ABS2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HEVC 같은 이런 이제 압축 기술에서도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구현할 수는 있고요.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좀 더 최적화된 툴들을 ABS2에서 채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 생기는 속된 말로 깍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각형들. 이제 그게 왜 생기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현재의 압축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화면을 일정한 크기로 분할을 해서 예측하고 트랜스폼하고 양자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럭 간에 적용되는 어떤 예측 모드 그리고 양자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어떤 처리 수준을 가지는 블럭들 간에 어떤 디스토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어떤 이렇게 디스컨티뉴어스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디블럭킹 필터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HEVC 대개의 풀 HD급 이상의 그 동영상 압축을 하는 기술들 표준들에서는 이 인루프 필터링을 보통 디블럭킹 필터는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디블럭킹하는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UHD급을 타겟으로 하는 동영상 압축 기술에서는 SAO라고 해서 샘플 어댑티브 옵셋이라고 하는 기술의 약자인데요. 어떤 화소 단위로 다시 한번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최대한 원본에 가깝게. 그리고 ABS2에는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댑티브 루프 필터라고 하는 필터링을 한 번 더 적용을 하게 돼 있고요. 얘는 인코더에서 인코딩을 할 때 어떤 콘텐츠의 특성에 맞게 필터 코에피션트를 찾아냅니다. 코에피션트가 고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댑티브 루프 필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의 화소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7x7 어떤 크로스 쉐입 상태의 모양의 그 필터링을 적용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게 이제 말씀드린 대로 ABS2에는 적용이 되어 있는데 HEVC 국제 표준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복잡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그 통계적인 어떤 중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엔트로피 인코딩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부분 역시 그 하드웨어 실시간 인코딩, 디코딩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HEVC와 AVS2를 비교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은 동일한데 실제 구현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ABS2의 여러 가지 다양한 코딩 툴들,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른 압축 기술들이랑 비교해서 얼마나 좋다는 거야? 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JM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H.264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풀 HD 시청하실 때 대부분 H.264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VP8, VP9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시청하실 때 대부분 이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D6가 ABS2입니다. 그리고 HM이 HEVC입니다.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그 264 같은 경우는 FHD를 타겟으로 원래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낮을수록 좋지 않은 겁니다. 가장 좋지 않고요. HEVC가 가장 좋습니다. 그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HEVC가 가장 좋고요. 거기 바로 밑에 ABS2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굉장히 다양한 툴들을 추가적으로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왜 안 좋은 거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추가적인 어떤 그 코딩 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고정된 배경을 좀 더 효과적으로 압축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영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그런 영상들에 대해서 압축을 했을 때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요 이제 새로 보여드리는 그림은 보시면은 ABS2가 HEVC보다는 압축이 더 잘 됩니다. 근데 요 실험에 사용된 영상은 감시 영상입니다. 배경이 고정되어 있는 영상이죠. 그런 영상에 대해서는 ABS2가 HEVC보다는 좋은 압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린 ABS2를 포함해서 구글의 VP9 그리고 그 국제표준화기구의 HEVC 이 세 가지 포맷을 지원하는 4K 60프레임 UHD죠. 4K 60프레임 멀티포맷 디코더 IP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세 가지 압축 기술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내부에 이제 그 외부 호스트 프로세스하고의 통신이라든지 컨트롤을 위해서 저희가 32비트 CPU랑 16비트 DS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대부분의 연산들은 고정된 하드웨어로 수행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하드웨어 블록을 비디오 코딩 엔진이라고 해서 VC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거의 모든 프로세싱들이 하드웨어로 실시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AXI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그 4K 같은 경우에 FHD보다 데이터량 자체가 4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상도가 높을수록 또 프레임 레이트이 또 올라가는 것도 일반적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량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근데 실제 SoC 시스템을 구성하다 보면 가장 난관 중에 하나가 익스터널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서버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인데 4K 60프레임을 실시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량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압축하는 그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기술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외부 메모리 DDR이 되겠죠. DDR을 액세스하는 빈도 자체가 절반 또는 3분의 1까지 내릴 수 있는 뭐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실제 SoC를 사용하시면서 뭐 말리 GPU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뭐 이미지네이션의 파워 VR GPU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최근에는 이런 이제 UHD급 이상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각각의 그 IP들이 고유한 프레임 버퍼 압축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호환되기 하기 위해서 제가 옵셔널하게 그런 포맷까지 지원하는 IP가 되겠습니다. PPA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제가 450MHz에서 4K 60프레임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밴드위스는 대략 한 2GHz에서 3GB/s 정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워는 TSMC 28나노에서 한 200mW 약간 넘는 정도가 되고요. 게이트 카운트를 보시면 로직 셀이 저희가 한 5.7 밀리언 정도 되고요. 인터널 메모리로 300KB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있는 그래프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렇게 입력되고 있는 영상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 여기 점선이 기준이 됩니다. 리얼타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점선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요. 이 각각의 색깔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외부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바로바로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FHD랑 비교했을 때 UHD급 같은 경우는 그 응답 자체가 이제 훨씬 늦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익스터널 메모리를 액세스하는데 데이터 응답 자체가 늦더라도 실시간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상쇄하기 위한 기술들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 저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테크닉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국제 표준 또는 산업계 표준을 만족하는 IP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저희가 컨퍼먼스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럼 알레그로, 알곤, 인텔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상용 스트림을 사용한다거나 고객사로부터 확보한 그런 스트림들을 사용해서 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버텍스 7 보드를 사용한다거나 시납시스의 프로토타이핑 보드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1년 내내 돌아가는 그런 이제 그 자동화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고요. 실제 이제 팜처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그 어떤 디자인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그 CI 서버가 그 업데이트된 것을 익스트랙션해서 자동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환경이 구성되어 있고요. 예, 좀 급하게 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